예, 실기의 노동시장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축해 놓은 문제는 24문제가 되고요. 노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임금 이론하고 실업 이론, 노동조합 이론 이렇게 섹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 4가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하면은 어느 기업의 일자리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느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 전에 실기할 때는 이걸 대다수총이라고 이렇게 넣는데 이걸 좀 정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공 대비해도 좋고 공수 대비로 이렇게 해도 공수 대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수 대비인데 어느 기업에서 일자리 이것을 노동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잘 팔려야 됩니다. 잘 안 팔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잘 팔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수요. 잘 팔린다.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은 일자리 늘어나고 적게 팔리면은 또 적게 감소된다. 이것이 이제 탄력성이 되겠죠. 또 이 물건이 잘 팔리려고 하면은 이 물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뭔가 원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잘 팔린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인데 밀가루를 공급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제품 생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수공이라 되고 아니면 공수 대비, 공격과 수비를 대비하는 게 이 탄력성 결정 요인이다. 수공 대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추천하는 건 공수 대비로 하는 게 더 좋을 듯 하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잘 팔려야 된다. 그 다음에 원료가 잘 공급돼야 된다. 세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노동의 대체 가능성인데 일자리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줄어듭니다. 사람은.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또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이것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말이 꼭 증가만 탄력이 아닙니다. 감소되는 것도 탄력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기계나 이게 사람의 일을 대신 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고 탄력성 하면 일단 이 변동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제품을 원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기업은 이윤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득불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입니다. 노동 비용의 비중이 너무 크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조업 같으면은 어떤 분기점이 이 매출액의 8%를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동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5%, 4% 줄어들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기업은 영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할 수 없이 일자리를 줄인다. 이래서 공수 대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이번에는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입니다. 위에는 이제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지만은 5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급 결정 요인은 너무 뭐랄까요? 쉬워서 오히려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노동을 공급을 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찾아가는 이거는 근로자 입장이죠. 뭔가 좀 강경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임시강경인입니다. 그래서 임은 뭐냐면은 요런 키워드만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어렵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불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볼 때 그 회사 임금 지불하는 방식이 뭐 3달 후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급을 안 하겠죠. 노동 시간입니다. 뭐 요새 뭐 주 뭐 60 몇 시간에서 말도 많잖아요. 너무 그냥 일만 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뭐 여가 시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일자리가 좋아도 안 하겠죠. 그다음에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뭐 한 달 일하면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다.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시장 국가 전체 시장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이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예요. 인구수가 적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적죠. 전부 다 요새 이 출생률에 대해서 모든 국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죠. 이것은 심각하게. 그래서 인구수다. 그래서 임시 강경인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정리를 키워드를 기억해 놓고 몇 번 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택 보행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우리 필기 때 노동시장을 참 많이 했죠. 항상 요것은 보면은 설명하시오 되어 있거든요.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될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건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우상향 또는 정비례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노동을 기피하고 여가를 선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임금이 상승 시 이렇게 쭉 상승 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 상승 시 여기까지 임금 상승 시.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전부 다 임금 상승이라는 말이 앞에 다 먼저 나와야 돼요. 대체 효과는 임금이 상승됐다 하더라도 계속 뭘 합니까? 이 사람은 여가 활동을 하지 않고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노동을 계속 하는 게 이게 대체 효과가 되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소득 효과라고 볼 때, 자,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된다. 여가가 너무 내가 일해서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될 때 근로자는 여가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계속 뭡니까? 노동 시간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소득 관계가 여가가 그 사람에게는 열등제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가가 열등제다. 이렇게 대체 효과를 나타내 보이는 여가가 열등제다. 어,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노동시간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고,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이제 줄입니다. 줄이는 동시에 여가 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 상승 시에 이렇게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여가 활동 간에 뭐가 됩니까?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죠. 근데 상대성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상대성이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연이어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봅시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여가가 정상제 혹은 열등제일 때 노동 공급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여가가 이 사람이 정상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 소득 효과가 발생하죠. 노동 공급 곡선은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낮을 때는 계속 일을 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자기 기준의 요 수준을 넘었으면은 이제는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정상제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은 위에 말은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를 말하고 있죠. 열등제인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 사람이 열등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가가 더 비싸게 그 사람에게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공급 국선이 이렇게 후반 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을 한다. 이런 그 내용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를 달리해서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에 따라 노동 공급 곡선을 우상한다. 일단은 가는 건 맞죠. 임금이 높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겠죠.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를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 시간이 이게 계속 우상향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묻습니다. 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불확실하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답은 세 가지죠. 참이냐 거짓이냐 불확실이냐 할 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불확실이 맞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소득 효과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소득 효과 발생하겠죠. 그런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참이다 거짓이다 이것은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그 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관계가 있어요. 대체 효과가 클 경우에는 우상향하고 소득 효과가 이 힘이 더 클 때는 이게 구부러지죠. 소득 효과가 클 경우에는 후반 골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럴 때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볼 때 여가를 인제 요거를 일단 결론을 해 놓고 이유를 인제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가를 정상계로 볼 것인가 열등계로 볼 것인가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상계인 경우 지속적인 임금 상승 시 후반 굴절로 좌상향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후반 굴절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후반 굴절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 없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 효과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계속 모양을 달리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가가 이번에 정상적인 경우와 열등적인 경우에 대체 소득 효과 역시 묻는 형태가 다르죠. 회사원 A씨는 복권에 당첨되어 10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 A씨의 복권 당첨에 따른 노동 공급과 여가 선호의 변화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사용하여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와 여가가 열등적인 경우로 비교해 설명하시오. 자, 문제를 우리가 풀이하기 전에 자 이렇게 가지만은 자 이게 여가가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득 효과가 발생해서 후반 굴절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여가가 열등제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시간을 계속 늘려서 임금을 더 받는 대체 효과가 일어난다. 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임금 상승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후반 굴절 현상이 일어나고 열등제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대체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 볼까요? 여기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대체 효과에 의해서 여가 소비를 줄이고 정상적인 경우는 노동 공급을 늘릴 수도 소득 효과에 의해 노동 공급을 줄이고 여가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항상 반드시 10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예 100억 원이니까 나는 일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휴지를 뭐 이렇게 페이지를 모으는데 실은 돈이 뭐 100억 원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뭐냐면 페이지를 줍는 그런 그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100억 원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게 소득 효과냐 대체 효과냐 이거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을 이렇게 서술을 했죠. 다만 H의 경우는 복권 당첨으로 인한 비노동 소득의 증가로 소득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는 비노동 소득의 증가로 소득 효과만 있다. 왜 여기에 지금 여가가 정상적인 경우거든요. 원론은 여기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써야 될 핵심은 여기서부터가 됩니다. 즉 정상적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줄이고 여가 소비를 늘릴 것이다가 되고 그러나 여가가 열등적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므로 안 구부러진다는 거야. 이 힘이 안 구부러지니까 압도한다. 이 노동소득에 의한 실질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 소비를 줄이고 계속 이 사람은 죽으나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뭐 나쁜 뜻은 결코 아니겠죠. 죽으나 사나 일을 한다, 돈을 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결정 영향요인 5가지.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게 하는 요인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쓰라. 결정 요인, 영향 요인, 맞추는 요인, 또는 뭐 증가 요인 이런 것도 다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이와 같이 서술을 하면 됩니다. 6가지 쓰라 또는 3가지 쓰고 설명하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6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기술이 좋은 남자가 임시 가출을 했다. 그러면은 기혼 여성은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임시 가출을 했으니까 생계가 막막하니까 할 수 없이 경제활동 참가한다. 즉 돈 벌러 나간다. 이런 것으로서 일단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기는 기업의 인식 변화요. 그 다음에 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요. 남은 남편의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임은 시장 임금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계 생산 기술.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이래서 기교남 임가출 이렇게 되는데 첫째는 기업의 인식 변화입니다. 기혼 여성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수용이 높으면 노동 참가율은 증가합니다. 기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기혼 여성을 싫어한다 이런 기업의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참가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기업이 바뀌어지면은 이렇게 참가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교육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하기가 쉽죠. 그런 기회가 많겠죠. 이런 게 있고 이런 쪽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남편의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입니다. 남편의 벌이가 영향을 주죠. 남편의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낮으면 기혼 여성의 참가율이 증가된다. 반대로 소득이 높다면 오히려 감소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임금 수준. 임금이 너무 낮다. 임금이 높다. 여기에 따라서 여성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시장 임금이 높으면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증가한다.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물론 설명하라라고 하는 3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가계 생산 기술은 여러 가지 가전 제품입니다. 옛날에 세탁기도 없고 가스레인지라든가 그다음에 밥솥이라든가 이런功能이 없을 때는 여성들이 하루 종일 바쁩니다. 불 떼야 되고 가스레인지 없으면 말이죠. 손빨래를 겨울에 가서 해야 되거나 밥솥에서 기다려야 되거나 등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소기가 없거나 이러면은 쓸고 닦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안 나면은 돈 벌러 못 갑니다. 근데 이 가계 생산 기술은 바로 이런 가전 제품이 발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주부가 기혼 여성이 이 기계가 해주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남겠죠. 시간이 남아야 이 노동 참가율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자녀의 수가 적으면은 그리고 적고 자녀의 연령이 높으면 자녀의 수가 적으면 시간이 아무래도 육아의 시간이 절약되죠. 그다음에 자녀 연령이 높으면 돌보는 시간도 줄어들지. 이럴 때는 노동 참가율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5명, 6명 되고 또 전부 다 아이고 이러면은 지금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교남 임가출 6개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육아 비용 보조금이 노동 보급에 미치는 효과인데 이건 문제가 이제 실제 2010년도에 16년도에 한번
신칠로 실제됐는데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하면은 다음에 나오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당 1,000원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0원 같으면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8,0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달이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자, 이 육아비용 보조금이 부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자,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복권 그거하고 100억 그 당첨된 사람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할 게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육아 비용 보조금의 지원 시점 이전에 경제활동에 참가했지 않는 경우, 자, 이런 제도가 1,000원이라고 하는 이 보조금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발표됐다. 이걸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육아비용 보조금의 지원 시점 이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여기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육아비용 보조금의 지원 시점 이전에 이 놀고 있는 사람 참가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이것도 그냥 간단히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임금률 상승의 효과는 근로시간 등의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활동 참가는 각자의 보상 요구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시간당 1,000원이다. 또는 시간당 뭐 10,000원이다.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보상 요구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짐으로 증가할 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니까 감소는 여기는 없겠죠. 원래 참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증가는 할 수도 있고 여기에 그렇지만은 증가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비용 보조금의 지원 시점 이전부터 이미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1,000원 준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 효과는, 자, 우리가 이럴 경우에 항상 대치 효과가 나타나는지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치 효과를 유발할 수도 소득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증감 여부는 소득과 여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 체계에 달려있다. 말하면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1,000원을 준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참가한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기가 아주 쉽겠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어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 유형 5가지. 임금의 차이 격차 5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 중요한 것은 유형을 5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키워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산직이하고 성직자하고는 임금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일단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산직이와 성직자는 임금 격차가 있더라. 산업별 임금 격차,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있고 지역별로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또는 시골하고 다르겠죠. 왜 그럴까요? 서울에 사는 사람을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수를 맞추면은 서울에는 여러 가지 집세라든가 이게 비싸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임금 격차가 있고 기업의 규모별 임금 격차가 있고 성별 임금 격차가 있고 직종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또 학력별 임금 격차도 있겠죠. 5가지로 했으니까 산직이하고 성직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익숙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입니다. 발생 원인. 뭔가 보상을 해주면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힘들지 않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일을 할 회사에 임금 차이가 이 사람이 더 높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이죠. 이럴 때. 그러면 이 보상을 해주는 발생 원인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상적 임금 격차를 해주느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성맞춤 교환책이다. 이 보상을 해줘야 안성맞춤이 된다. 힘든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안성교환책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서시어 있는데 고용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회사가 신생 회사라서 이거 뭐 2달, 3달 후에 문 닫을지 모른다. 올해 갈지 안 갈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은 딴 데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을 많이 줘야 이 노동자들이 취직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용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입니다. 성공하기 쉬운 일이냐, 실패 가능성이 높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이게 성공을 예를 들어서 하기 쉬운 일, 누구라도 하기 쉬운 일 같으면은 뭐 그렇게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능성이 많은 것을 어떤 근로자가 맡아서 한다. 그럴 경우는 여기에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비용의 여부입니다. 그 사람이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그걸 보상해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쾌적함 정도입니다. 쾌적함. 일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뭐 이렇더라.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책임의 정보입니다. 뭐 회사에서 뭘 생산을 잘못하더라도 책임이 별로 뭐 없고 이러면 괜찮은데 너희 잘못 만들면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보통 책임지는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임금이 격차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임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교환책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서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임금 격차 발생의 경쟁력 요인 세 가지. 서로 이제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임금도 경쟁이 돼요. 꼭 낮게 주는 것만 경쟁이 아니고, 이렇게 높게 주는 것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인보, 효하는 사람에게 보상해준다.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는.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은 고임금 고생산을 기대한 거죠. 이게 바로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 정책. 우리가 효율 임금 정책은 필기 과정에서 많이 배웠죠. 효율 임금 정책을 쓰면은 바로 이 기업과 이 기업도 똑같이 효율 임금 정책을 쓴다면은 어떤 고급 인력에 대한 임금을 서로 높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경쟁력 요인이 되고 인적 자본량입니다. 우수한 그 자원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적 임금 격차입니다. 앞에 말했다시피 우리 이 회사도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일반 사람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럴 경우에 서로 우리는 더 많이 보상해 준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도 우리는 더 많이 보상해 준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이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임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다시 임금 이론인데 산업별 임금 격차 발생 원인 세 가지입니다.
조생집입니다. 이건 조생집, 산업별 임금격차.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특히 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임금격차가 발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산업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 아무리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격차가 일어나고 또 생산성이 좋으면은 또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는 막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일은 하나도 못 하는데 나는 차별 임금을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산업별로 그 회사가 그 일에 신규 산업이라서 집중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 격차가 그 인력에 대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래서 조생집 이렇게 조합, 생산성, 집중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자, 요거는 우리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4가지 쓰라, 또는 기대효과 4가지를 쓰라, 또는 최저임금제의 장점을 4가지 쓰라, 또는 3가지, 4가지, 6가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나 기대효과나 장점 이런 게 나올 경우에 똑같이 이 내용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최저임금이니까 일단 임금이 보장됐어요. 살만하죠. 불안할 때는 뭐 공기청정기 염두도 못 두겠지만은 이제 안정됐으니까 유산소 발생하는 공기를 경질한다. 유산소가 발생하는 공기로 공기청정기를 사서 경질한다. 유산소 공기 경질로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유는 유산소 공기 경질인데 여기 물론 7가지를 해놨어요. 유효수의 창출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되면 이제 뭔가 돈을 푼다는 거예요. 왜? 계획적으로 이제 지출을 해도 왜? 최저임금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할 때, 내 수입이 불안할 때는 소비를 움츠리게 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매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효수의 창출이라고 합니다. 산업 평화가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안정되면 산업에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이고, 소득 분배의 개선입니다. 네, 공정 경쟁의 확보고, 기업의 근대화가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요거는 바로 유효수의 창출에 연쇄적인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한다. 뭐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쓰시오 할 때 쓰기 위해서는 이런 그 키워드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24문제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